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얼마 전 기사를 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투자자 예탁금으로 예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과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낸 자산가들이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국내 증시가 오른 것은 분명하고, 반대로 개인들은 엄청난 순매도를 한 것도 분명한데, 저 고액 자산가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증시 쪽에서 돈 벌 수 있는 먹거리가 많다고 어디서 정보를 따로 받는 것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올해는 증시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나름 자산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니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참 궁금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 돈 버는 데는 도 같았을 것인데, 저들의 움직임을 추종하고 증시에 다시 발 담궈봐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4부분의 여유자금을 4%대 단기 예금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돈 많은 사람들, 고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라는 사람들은 급할까? 그 사람들은 급하지가 않아. 보통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말하는 부자들은 우리처럼 하루 먹고 하루 버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직장인은 하루를 보고 살고, 회사 임원들은 10년을 보고 살고, 회사 회장과 대표들은 30년을 보고 산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오늘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인 거는 회사의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하루를 회사를 버텨주는 거야. 그러면 회사와 임원과 대표들은 당장 오늘을 버틸 게 아니라 다음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이쪽으로 하고 있어갖고 우리 애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먹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 다음 먹거리는 뭘까? 이 먹거리 떨어지면 다음 먹거리는 뭐지?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과 대기업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차세대 사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지금 빨라. 불과 10년,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20살 때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이 바뀌면서 닷컴 벌품이 오게 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IT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 모든 사업들이. IT가 뭐야? PD. 뭔 약자야? IT. I가 뭐? 그래, 야, 기가 막히게 틀리네. 왜 IT라면 전부 다 인터넷 테크놀로지라고 하지? IT는 인터넷 테크놀로지 약자가 아니야. 예전에 나도 IT를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IT를 내가 인터넷 테크놀로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야. 정보 사업이야, 정보 사업. 근데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빅데이터란 말 많이 하지. 그 빅데이터가 결국은 정보란 소리인데, 그 정보를 뭘로 빨리 정리를 하고 체계화 시켜 놓는 거냐. 그런데 그게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인터넷 플랫폼들이 나오게 하면서 되니까 우리가 IT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인터넷 테크놀로지 자꾸 오해를 하지. 그 IT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벌어서 지금은 뭐 알지도 못한 용어들, 메타, NFT, 전기차, 뭐 새로운 세계가 또 올라고 하잖아. 불과 20년 만에 사업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잘 예측을 해야 되겠냐고.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게 되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런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그 회장이 가구 자기 백화점에서 가구를 파는 거야. 자기 백화점 가구를 판다고 일을 갔었는데, 그 가구 백화점에 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백화점 사장이 올해는 가구 매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구가 1인 가족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가구를 많이 안 살 것 같대. 그러니까 회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야, 예전에는 4명이서 한 가구에서 쓰는 가구가 이제는 1명에서 4명으로 쓰는 거, 시장이 4배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 예전에는 내가 집에서 살면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식탁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소파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4명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식탁도 각자 하나씩 사야 되고 책상도 하나씩 사야 되고, 그럼 가구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고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시장은 변화가 됐지만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고 잘 판단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고, 회사와 임원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의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만큼 고액 자산가들은 하루를 보고 살지 않아. 내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느냐. 시장도 마찬가지야. 고액 자산가들은 시장을 바라볼 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의 구간을 우리처럼 짧게 잡지 않는다고. 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1년도에 시장이 엄청 올라왔잖아. 올라가는 내내는 계속 갖고 있는 거야. 1년 동안은. 고점 따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지. 작년 한 해 동안 매매 아무도 안 했을걸? 고액 자산가들은 왜 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 빼갖고 현금화 시켜놓지. 자, 그러면 올해는 뭐야? 올 한 해 동안만 놓고 보자한다면 올해 한 해는 사야 되는 해지. 왜? 시장이 작년에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올해 내가 말했잖아. 급락이나 폭락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 금융시장은 현재의 시장 자체를 6개월 선반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미 인상도 이제 다 끝나가서 금리 인하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금리 동결은 될 거라고. 그러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모아가는 거야. 나한테 100억이 있어. 아, 100억어치 주식을 사고 싶어. 자, 오늘 100억어치 다 사자. 땡!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결국은 뭘까? 삼성전자겠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6만 5천 원이니까 한꺼번에 100억 다 사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1년이라는 스케줄을 잡고 2억도 넣었다가 3억도 넣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빠지게 되면 또 5억도 넣었다가 올해 1년 동안은 그냥 계속 모아간다고. 내가 100억을 써서 이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서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길게 끄구나. 그러면 자, 올해 하나에 끝나거나 조정 구간 끝나거나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년에는 시장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지. 그럼 나올 때 파는 거야.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100억을 모아놓고 내가 현재에서 삼성전자를 사놓고 내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20%만 올라가도 난 100억 넣고 얼마 버는 게임이야? 20억 버는 게임이야. 20%만 올라도.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매매를 하겠냐고. 오늘 내일 목숨 걸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고액 자산가들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당장 내일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결국은 자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매매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장이야. 빠져봤자 코스닥은 기준으로 전저점 구간이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말했잖아. 올 한 해 동안은 작년에는 1년 내내 빠진 장이었다면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박스하는 장세라고. 그럼 횡보하고 박스하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작년보다 더 좋아진 기업들. 근데 이 기업이 작년에도 원래 더 좋았었어. 실적이 계속 얘는 우상향해.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시장이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려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못 움직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종목들을 잘 찾아서 올 한 해 매수해 나간다 그런다면 분명히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단기는 단타 매매는 그냥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소액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내 돈 들어가고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내년에 좋은 수익으로 우리가 또 거둘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올해 내에도 좋은 수익이 나온다 그런다면 더 좋은 일이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라니까. PB가 있어. PB가 이제 각 증권사들이나 은행에 가게 되면 PB라고 있는데 PB는 뭐냐면 프라이빗 뱅크라고. 프라이빗 뱅크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자체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고액 투자자들을 따로 만드는. 서울 강남권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PB센터라고 따로 있어. 뭐 하나금융 PB센터, 역삼지점 PB센터 이런 식이라고 있는데 그 PB센터 라는 거는 프라이빗 뱅킹을 해가지고 자체 상품들을 팔면서 고액만 상대를 해. 보통 10억 기준으로 내가 강남권은 10억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억 기준이고 강남권들은 10억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PB센터 담당한테 전화를 해. 야, 요즘 뭐가 좀 좋아? 좀 쓸만해? 자, 그러면 이것들도 봐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데이터가. 시장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고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안 물어보겠지. 시장이 안 좋은데 뭐라고 안 물어보겠어. 차라리 요즘은 은행 예적금리를 넣는데. 그런데 이제 슬슬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액 자산가들이 담당한테 전화 오는 횟수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즉 상담 건수만 신규 상담 건수만 본다 하더라도 10건일 때와 100건일 때 10건일 때 저점을 찍는 확률이 높겠어? 100건일 때 확률이 높겠어? 아니 PB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그러면 문의 건수가 10건이 많았을 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게 많겠어? 100건을 찍고 있을 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있게 많겠어? 당연히 100건이지. 야, 100명의 사람들이 문의를 했다는 건 뭐야? 아, 그만큼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라 생각을 하고 내 돈을 좀 집어넣으려고 문의를 한 걸 거 아니야. 그래,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문의 건수가 일단 많아졌다는 건 결국은 뭐야? PB센터로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주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런다면 전화해서 물어보겠냐고. 안 물어보겠지. 이해가? 너 지금 너한테 10억이 있어. 지금 부동산 사야 돼, 팔아야 돼. 너는 안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너는 지금 문의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근데 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부동산 이거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야 되겠는데? 그럼 전화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문의 건수가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이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PB센터들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PB센터들 특히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PB센터들한테 들어오는 이 전화의 문의 건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대. 그래서 물어본대. 요즘 종목들 혹시 괜찮은 거 뭐 있냐? 뭐 하고 있냐?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또 뭔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어? 증권사들별로 다 집합해 놓은 애탁 창고라는 걸 봐야 되겠어, 안 봐야겠어? 주식을 하려면 일단 증권사에다 돈을 짱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쪽으로 뭐가 떨어지겠어? 증권사의 애탁 잔고는 점점 높아가고 반대로 뭐가 떨어지겠어? 돈의 흐름이 봐봐. 주식을 하려면
그렇지. 예금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은행들의 예금은 떨어지는 거고 추세가,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잔고는 점점 높아가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사람들 돈이 흐름이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 이런 데이터가 지금 그런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증권사의 예탁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은행은 슬슬 떨어진다는 거지. 은행에서 해먹었던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야. 자, 반대로 또 뭐가 있냐? 채권 쪽도 마찬가지야. 채권은 보통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게 채권이야. 근데 채권이 얼마 전까지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빠지고 증권사들의 잔고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강원도에 채권에 대한 신임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게 다 우리한테 오는 뭐야? 데이터하고 지표인 거야.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거를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와 지표들을 가지고, 아,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 돌아보는 모습 자체가 그러한 현상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거지. 물론 이제 도입부라는 거야. 정점을 찍었은 건 아니라는 거지. 부자들은 벌써부터 돈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자기가 있던 거를 채권이 됐든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을 빼든 빼가지고 주식 쪽에다가 조금씩 집어넣으려고 스탠스 자체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단순히 내일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한다? 아니라고. 얘네들은 내년도를 기약을 하고 지금 미리 사놓는 스탠스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결론은 뭐다?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만큼 절대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고, 작년 한 해도 물론 실적이 좋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만한 비전과 실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놓고 모아가는 모습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섹터별로 본다 그런다면 좀 가장 1순위는 여전히 저는 2차전지 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SG,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들도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반도체 쪽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으니 반도체 쪽들도 좀 봐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근데 또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내일만 보고 매매한다 생각하고 내일 당장 올라가겠자고 오늘 갖다 때려 박았는데 말했잖아. 2월과 3월은 빠지는 구간일 것 같다고. 그럼 나가리인 거고. 올해 한 해를 본다 그런다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봐야지라고 한다 그런다면 오케이인 거고. 이해가?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